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아이고 회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상적으로 끝난 것 같아서 마음 놓으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도 디테일에 또 악마가 있으니까 실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최승병 박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생방으로 보셨어요? 네, 저는 계속 다 봤습니다. 그러셨어요? 어떠셨어요? 뭐 많은 분들이 공통적인 얘기 하셨지만은 처음엔 굉장히 조마조마했었죠. 말씀 앞에도 나왔지만은 뭐 9시 어젯밤 9시 정도에 소셜 트루스에 황당한 이야기를 이 트럼프가 해갖고 그 당시에 이거 진짜 왜 안 좋은 소문들 중에는 트럼프가 뭐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면박을 주려고 한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담이 좀 잘못되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예외로 백악관에서 딱 들어온 다음에는 굉장히 분위기도 화기애애하고 그 다음에 또 오벌 오피스에서도 굉장히 양쪽에 훈훈한 얘기들이 오가면서 분위기가 확 풀어져갖고 그래도 괜찮게 진행이 되나 보다라고 했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괜찮게 진행이 됐다. 전반적으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아무래도 기대치가 확 낮아진 상황이어갖고 그렇죠. 그 정도면은 굉장히 선방했다라는 쪽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확대 회의라든가 그 다음에 양쪽의 여러 가지 브리핑들을 놓고 보면은 그래도 구체적인 결과가 좀 부족하기는 하다라는 그런 인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랬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야 되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번 가장 큰 쟁점들은 관세 협상의 뭐 기본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합의가 있었습니다만은 네. 그 다음에 지금 아직도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디테일이 안 정해져 갖고 현장에서는 혼란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리가 상호 관세를 갖다가 15%로 줄인다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 상호 관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이를테면은 자동차잖아요. 근데 뭐 그러면은 언제부터 그러면 15% 해줄 것이냐 이거가 아직 확정이 된 것도 아니고 또 요즘 계속 이 경제 뉴스를 쭉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철강이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품목 관세 50%를 부과하기로 돼 있어서 이게 또 여기 끼어들면은 그럼 도대체 몇 퍼센트가 되는 것이냐 이게 지금 우리의 제조업 품목들이 사실 요즘 굉장히 이익이 박합니다. 그래서 이 관세율이 한 1, 2% 왔다 갔다 하는 거에도 엄청나게 지금 이 실적이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게 빨리빨리 정해져야 되는데 이번엔 그래서 좀 뭔가 정해지나 싶었는데 이것도 지금 안 된다고 그러고 이번에 뭐 단적으로 이번 회담이 끝나고 나서 양쪽에 공동선언문 한 장 나온 게 없어요. 네, 그리고 맞아요. 네, 공동선언문도 하나도 안 나오고 이런 구체적인 굉장히 중요한 무역 뭐 관세 협상 관련된 이 합의 사항이 나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뉴스를 갖다가 굉장히 지켜보셨던 기업인분들께서 좀 걱정하셨던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주식시장이 네, 굉장히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주에 물론 그거야 이 잭슨홀 미팅에서 굉장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도 꽤 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번에도 말이 많이 나왔지만은 앞으로 조선 산업에 대해서 협력을 갖다가 많이 확대할 거라는 이 희망을 보여줬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투자하는 만큼 한국 기업에게 무슨 당근을 줄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도 많이 있었고 또 요즘 잘 나가는 테마가 원자력 테마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원자력 쪽에서도 이 최근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분쟁 때문에 많이 흔들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그 대신에 한국 원자력 산업들과 앞으로 이런저런 파트너십을 공고하게 맺고 어떻게 나갈 것인지 그런 좀 구체적인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기대도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좀 풀어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에 구체적으로 나온 게 다 없었습니다. 그런 디테일은 없었다. 그래도 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인가요? 거기서 네. 나온 얘기 보니까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 미국에 투자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는 있던데요? 네네. 그게 굉장히 이번에 분위기를 아주 원활하게 만든 주 요인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그런 몇 가지 루머들 앞에서 나온 그 정치와 관련된 괴담들 때문에 흔들린 부분들은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오벌 오피스에서 굉장히 이재명 대통령에게 우호적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말씀해주신 그 나중에 비즈니스 미팅에서 나온 1,500억 달러 직접 투자 얘기 때문에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어떻게 그렇게 근데 롤러코스터를 탔을까? 그러니까 밤에 트루스 네. 소셜에다가 한국에서 무슨 숙청 내진 혁명 같은 게 벌어지고 있는 것 네. 같다. 이렇게 써놨잖아요. 거기서 비즈니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만나 이재명 대통령 막상 만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문회까지 나와가지고 환대를 하고 들어가서는 막 위대한 리더다 뭐 이런 그러게요. 공지사도 하고 어떻게 그렇게 왔다 갔다 하죠? 뭐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1,500억 달러 투자에 대한 얘기를 갖다가 그 전부터 듣긴 했습니다만 트루스 소셜에서는 뭐 그래도 압박용으로 썼다라는 그냥 뭐 약간 삐진 것처럼 일부러 좀 기선제압을 하려고 넣었다라는 얘기들도 있고 아니면은 사실 그 정상회담 이전 시간에까지도 이 각 장관들끼리 치열한 그 앞서서의 사전 미팅들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선에서 그 얘기들이 다 확정이 돼갖고 이 정상회담 들어가기 전에 이제 러트닉 장관이 보고를 해서 화색이 돌았다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아, 뭐 그걸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 나중에 공개된 장면들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백악관에 도착을 해서 오벌 오피스로 가기 전에 쭉 양쪽에 이 복도의 주요 장관들이 도열을 해갖고 네. 하나하나 악수하는 장면들이 네, 네, 나중에 네, 공개가 네.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러트닉이랑 굉장히 이 시간을 많이 기울여갖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악수를 하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러티닉 상무장관하고 네네.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뭐 딱 그러니까 딴 사람보다 손잡고 한참 동안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그게 뭐 무슨 의미일까 생각해 보면은 자세한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만은 당신 때문에 우리 고생 많이 했다. 아. 그리고 러트닉도 뭐 이렇게 강하게 나갔는데 네. 뭐 잘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그런 식의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아.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체면을 세울 만큼의 충분한 패키지를 한국에서 들고 왔다라는 네, 부분에서 만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게 악수하고 백악관에 들어가가지고 러트닉 상무장관하고 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약간 그런 긴장 그런 느낌이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그 우리가 마스가라고 불렀던 네네. 그 조선업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얘기를 막 했죠 처음부터. 네, 아주 강조해서 얘기를 했었죠. 조선 이제 한국이 중요한 파트너로서 이 다시 미국의 조선업의 기틀을 다시 마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했죠.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배를 하루에 한 대씩 만들었는데 그렇게 말했죠. 네네, 그게 그게 2차 세계대전 때 얘기죠. 실제 하루에 한 대씩 만들 정도로 생산력이 그렇게 그 당시에는 컸나요? 엄청났습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아무래도 그 당시 독일 유보트가 활약을 하면서 이 영국과 미국 쪽의 수송선들이 굉장히 많이 격침이 됐거든요. 유보트 잠수함. 네, 잠수함들이 이 통상 파괴전을 하면서 결국에 독일의 핵심은 미국에서 생산된 막대한 물자가 유럽으로 넘어오지 않게 막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화물선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네. 그걸 수장을 시켰죠. 그러니까 미국이 채택한 것이 그러면 너네가 격침시키는 것보다 훨씬 많이 우리가 생산을 해갖고 아낌없이 퍼부어주겠다. 그래서 나온 유명한 게 이제 소위 빅토리급 수송선이었습니다. 네. 이게 한 10,000톤 정도 되는 이 수송선인데 이걸 어마어마하게 찍어냈죠. 그래갖고 대전 중에 거의 뭐 5,000척 이상을 만들어냈는데요. 그래갖고 미국 전역에 동해안 서해안에 수많은 조선소가 세워져 갖고 뭐 많이 만들어낼 땐 평균 일주일에 한 척씩 일주일이면 건조하는 정도로 그 당시 블록공법을 써갖고 아주 네. 선진적으로 했고 진짜 거의 하루에 한 대꼴로 이제 나왔습니다. 그런 강력한 조선 능력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몰락한 거는 굉장히 좀 처참한 수준이죠. 실제로 그럼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의식은 그렇게 가질만 한 거군요. 네, 미국의 제조업이 조선 제조업이 너무 쇠퇴했다. 그렇습니다. 조선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앞에 전 후방 사업이 쫙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단에서는 철강부터 각종 기자재 사업들이 연결이 되고 후방으로는 이걸 이용을 해서
결국에 생산된 물자를 곳곳에 해운으로 보내는 이런 것들이 있고, 특히 미국 입장에서는 계속 강조했듯이 강력한 해군을 유지해야 되는 미군으로서는 이 조선 능력이 있어야만 그 해상 패권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안보에 굉장히 지금 직결된 문제인데, 지금 이게 기둥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으니 이걸 이 조선 강국 한국과 함께 재건하겠다. 굉장히 또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조선 산업은 그런 면에서 중후장대 산업의 대표적이니까 아무래도 미국은 이렇게 뭔가 뽀빠이처럼 힘을 쫙쫙 내는 그런 쪽의 산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선 산업의 재건은 특히 레드넥들에게 굉장히 어필하는 게 크죠. 레드넥이 그 트럼프 네. 지지자가 많이 있는 그 지역 분들이죠. 그 그렇죠. 에펠라치아 산맥 네. 주변에 있는 러스트벨트 이른바 맞습니다. 백인들, 러스트벨트 백인들. 그 뭐 야외에서 일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백인들이 목이 빨개져서 레드넥이라고 맞습니다. 타서 네, 햇볕에 원래 타서. 하얀 분들인데 네. 이게 햇빛 받아서 일하니까 이거 다 그냥 그래서, 백인 서양 사람들은 보면은 우리 탐에는 우리는 보통 까맣게 되는데 네. 그쪽은 좀 빨갛게 아. 그래서 랍스터 된다는 표현도 있죠. 아. 그래서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많아서 레드넥이라고 하죠. 근데 그분들이 사실은 중요한 트럼프의 지지 기반인 거죠. 그렇죠. 이거는 그러니까 트럼프의 단순히 미국을 살리는 거 이외에도 중요한 정치적 기반을 지금 강화하겠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그런 면에서도 이번에 큰 것이었고, 또 중요한 지지 기반이 농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농업 쪽 관련돼서는 한국에게 계속 농산물 시장 개방을 더 해라. 지금도 소고기 많이 사주고 있지만은 원령 제한도 철폐하고 뭐 쌀 시장도 개방하고 그런 압력들이 있었지만은 그런 쪽에서도 굉장히 이거는 우리 국내 정치와도 밀접한 문제이기 때문에 역시 그 부분에서도 합의가 이루어지진 않았죠. 하지만은 역시 러처닉 상무장관이 계속 추가 개방하라고 역시 계속 압박은 했죠. 압박을 했군요. 그렇지만 우리로선 다행인가요? 이렇게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거론되지는 않았던 거죠. 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제조업 분야에서의 투자 약속이 뭐 그 정도면 충분하다 했기 때문에 러처닉도 그걸 강력하게 명문화하려고 하진 않고, 뭐 제조업에서 해준 건 고마운데 앞으로 농산물까지 좀 신경을 써 달라, 그 정도 논조로 얘기한 거겠죠. 근데 지난번에 7월 31일에 합의안이 발표가 됐을 때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우리나라가 투자한다는 네, 대목이 투자 펀드 있었잖아요. 조성 얘기가 펀드 있었죠. 조성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기업들이 1,500억 달러 투자하겠다고 했다면 그건 여기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 아니면 포함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별개입니다. 네, 1,500억 달러 이번 그거는 앞서 얘기한 3,500억 달러는 앞으로 펀드를 조성을 해서 조선산업 1,500억 달러, 기타 여러 제조업 르네상스에 2,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이번 발표한 1,500억 달러는 이번 순방에 참여한 우리나라 16개 기업들, 이 주요 대기업들이 앞으로 미국에 이만큼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계획을 묶어서 얘기한 겁니다. 아이고 우리나라 돈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물론 뭐 이 1,500억 달러를 따져 보면은 사실 뭐 항상 정권 초기에 기업들이 준비하던 그 패키지인 건 사실입니다. 뭐 저도 대기업에서 항상 정권 바뀔 때마다 하는 게 다 있거든요. 이 정권 초에 미국 순방하는 거는 다 픽스된 일정이지 않습니까? 그때 그냥 빈손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항상 대기업들은 이 원래 있었던 투자 계획도 다 준비를 해놔갖고 그런 때 다 합쳐갖고 포장을 잘 같이 해줘서 네. 줍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게 3년으로 좀 땡겨져 갖고 좀 난색을 좀 많이 가지긴 했습니다만은 많은 부분들이 기존에 확정이 돼 있던 걸 모아온 거예요. 이를테면 이번 1,500억 달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거는 대한항공의 항공기 구매 계획입니다. 3분의 1, 그러니까 500억 달러 정도, 한 70조 원 정도 되겠죠. 네네네. 이게 대한항공이 그 중에서 지금 70조 원 중에서 50조 원 정도가 이 앞으로 비행기 100대 정도를 어차피 교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사야 되는데 네네. 이걸 전량 보잉에서 사오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나머지 20조 원도 비행기 한 대에 5천억 원이나 하는 거예요, 근데? 네, 비행기가 되게 비쌉니다. 진짜 비싸네요. 네. 와. 그걸 갖다가 100대 이제 50조 원. 네, 그건 어차피 또 대한항공 같은
탑티어 항공사들은 네. 오래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죠. 몇 년 쓰고 한 7년에서 한 10년 정도 쓰고 그다음 교체를 하는데 음. 지금 최근에 보잉이 조금 여러 가지 스캔들로 인해서 항공기 인도가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늦어지는 거 감안해서 주문 좀 빨리 하겠다라고 좀 땡긴 근데 것들도 어차피 있고요. 살 거였다 이거잖아요. 결국은. 네, 그런 거 넣은 거고 그리고 그 중에 또 20조 원은 엔진입니다. 네. 엔진이 뭐 전 세계 항공기 엔진이 과점 상태잖아요. 그래서 GE랑 미국의 GE랑 영국의 롤스로이스 그리고 프레드 휘트니 이 정도인데 이것도 GE도 몰아주는 거죠. 그래서 GE에다가 뭐 엔진 한 1억 달러 그리고 한 19억 달러 정도는 엔진이 한 번 또 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유지 보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유지 보수 비용까지 해서 합쳐서 7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건 원래도 샀어야 되는 거네요. 원래 샀어야 되는 건데 이번에 한꺼번에 몰아서 넣은 거고 현대차도 생각해 보시면은 왜 지난번 지난 3월달에 백악관 달려가 갖고 맞아요. 정 회장님이 네네. 미국 투자 계획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210억 달러 이미 얘기한 건데 네. 거기다가 이번에는 40억 달러 더 얹어서 더 투자하겠다. 요즘 현대가 또 굉장히 로봇 산업의 진심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로봇 팩토리도 미국에 더 짓겠다고 40억 달러 얹어갖고 그렇게 해서 260억 달러 정도 발표한 거 그리고 삼성전자도 계속 테일러랩 이런 쪽에 투자하고 있는데 그거 조금 더 붙여갖고 하는 것들 이런 식이죠 뭐 되게. 그러면 뭐 우리 돈이 추가로 막 건너가고 이런 건 아니고 사실 원래 한미 간에 서로 투자하고 구매하는 게 서로 많았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걸 좀 미리 앞서서 발표했거나 네, 조금 미리 늘렸거나 이제 패키징 이걸 잘 해갖고 포장했거나 네, 그래서 1,500억 달러에 직접 투자를 하겠다라고 해준 거죠. 돈이 엄청 유출되는 거 아니라 이거죠. 뭐 근데 예정보다 그러니까 1,500억 달러를 액면 그대로 우리가 200조 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데요. 왜냐하면 굳이 아니랬어도 한 고정적으로 나가는 돈이 있으니까요. 네. 하지만 그렇게 또 안심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이 정도 압박을 하지 않았으면은 200조 원이 아니라 한 100조 원 정도 한 100조 원에서 한 130, 40조 원 나가는 게 정상이었을 텐데 우리가 아무래도 트럼프 압박 때문에 거기 몇십조 정도 더 얹어 놓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군요. 그 3,500억 달러 그러면 이번에 1,500억 달러하고는 별개로 7월 31일에 약속했던 그 네. 펀드 투자 펀드에 대해서도 사실 그 전에 언론 보도에서는 미국 쪽에서 우리가 그 김용범 정책실장이 설명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거는 보증도 많이 들어가는 거고 네네. 실제 돈이 지분 투자로 가는 거는 많지 않고 보증 대출 이런 게 많았는데 좀 모호하게 남겨두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쪽에서 명문화라고 압박이 이번에 정상회담 맞습니다. 하라고 명문화라고 압박이 세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럼 명문화하면 당연히 우리한테 불리한 게 될 텐데 이번에 어떻게 그건 잘 넘어간 거죠. 그게 사실 이번 합의문이 안 나오게 된 중요 쟁점 중에 하나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베센트 재무장관이 계속 요구하는 게 지금 미국 조야에서 그 합의가 있은 다음에 저도 뒷얘기를 많이 전해 들으면은 불만이 되게 많다고 그래요. 이거 그렇게 투자하겠다고 빵빵 소리만 크게 쳐놓고 결국에 쓰는 돈은 얼마 없지 않느냐 이래갖고 나중에 정권 바뀌고 하면 싹 입 닫으려는 거 아니냐. 당장 그 3,500억 달러 얘기 나온 것 중에서 그럼 한국 정부가 실질적으로 내는 건 얼마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5% 정도 얘기했었거든요. 한 175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얘기하면 한 24조 원, 25조 원 그 정도인데 이거는 한국 정부가 너무 조금 내고서 생색만 내려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걸 좀 높이라라는 주장 요구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뭐 김영범 실장님이 브리핑하신 것처럼 계속 그거에 대해서 그걸 당장 이렇게 약속해 주는 건 곤란하다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알았다 뭐 일단은 그러면은 더 협의해 보자라는 선에서 일단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압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압박은 계속될 것이다. 국가 차원에서는 좀 이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고 그리고 네. 또 투자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납품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냐 뭐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시장 관심사잖아요. 근데 맞습니다. 이재용 회장하고 젠슨 황 엔비디아 CEO가 포옹하는 장면이 네, 또 맞습니다. 포착이 됐더라고요. 네네. 뭔가 좀 이루어지는 건가요? 어떤 그 기대도 오늘 굉장히 높았죠. 네. 근데 뭐
두 분은 사실 알려진 것보다 훨씬 더 자주 만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포옹할 만큼 사이인 건 사실입니다. 가끔 이제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이재용 회장이 수행원 별로 안 데리고 그냥 훌쩍 미국에 방문하는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비공식적으로 만남이 사실은 자주 있었고 최근에도 사실 이 HBM 납품 문제 때문에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엔비디아 입장에선 계속 기준을 높이는 상황이어갖고 빨리빨리 풀리진 않는데 이번 포옹으로 그게 해결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런데 당장 저도 말씀드리긴 곤란합니다만은 최근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기다리시면은 괜찮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HBM 관련된 건가요? HBM이 하나가 있고 그거 외에도 지금 사실 엔비디아가 기존의 파운드리 쪽에서도 네네네. 굉장히 많이 해줬었는데 삼성전자가 많이 얘기 들으셨겠지만은 수율이 안 나오는 바람에 다 지금 TSMC로 돌린 상황인데 네, 네. 지금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이 양쪽 문제 해결하는 게 가장 지금 이슈입니다. HBM 납품 재개하는 거랑 그리고 파운더리 쪽에 다시 고객으로 모시는 거. 근데 뭐 그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지금 있으니까 요거는 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은 좋은 얘기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용범 실장도 엔비디아하고 얘기했는데 삼성 그리고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그거 네. 좀 관련된 이야기일까요? 근데 뭐 어느 정도 푸시를 해 준 건 사실인데 이거는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 많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뭐 김용범 실장 입장에서 뭐 이걸 그렇다고 강제로 그렇다고 젠슨 황이 그걸 들을 만한 사람도 아니고 네네네. 이건 당연히 이 삼성, SK 하이닉스와 엔비디아 양쪽 차원에서 풀 얘기인데 그쪽에서 분위기가 괜찮은 건 사실입니다. 왜 일각에선 요즘 또 반도체 업계 루머들 중에서 이 삼성, SK 하이닉스가 약간 좀 삐걱대고 있다 뭐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약간 부정적인 소식들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라는 제가 듣기에는 네네네. 그거는 좀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이번에도 비즈니스 미팅에서도 분위기가 좋았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기대는 좀 해볼 수 있겠다. 네. 이런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안보 얘기도 좀 있었는데 북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했었잖아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확실히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피스메이커 좋아하고 이런 거 보니까. 맞습니다. 진짜 저도 딱 보면서 이분이 지금 관세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에서는 약간 흥미가 떨어지고 이제는 확실히 노벨 평화상 쪽으로 그쪽으로 마음이 가 있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 운을 띄워주니까 내가 김정은이랑 잘 할 수 있다. 그냥 내가 그쪽에 이제 내가 나서서 세계 평화를 딱 책임지겠다. 거의 그런 식으로 쭉 얘기가 길게 나오는 걸 보고서 확실히 지금 그런 쪽에 자신감이 차 있구나. 앞으로 내가 그런 쪽에서 공헌해야지라는 의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관련된 기대가 다시 올라갔죠. 그래서 북핵 문제가 조만간 또 다시 중요한 외교 이슈로 올라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기대를 높이고 있는데 이 점에서는 사실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번 거는 사실 북핵 문제를 지금 당장 도마에 올리기에는 앞서 문제를 해결할 것들이 있죠.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저 끝나야 그렇죠. 되고 네. 지금 가자지구 상황 굉장히 지금 아직도 교착 국면이 심합니다. 이게 뭔가 해결이 돼야 실질적으로 트럼프 외교 안보팀이 북핵 문제에 전념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얼마나 더 지금 질질 끌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소한 올해 안에는 착수가 힘들 것 같고 한 내년 정도 돼서 그쪽 진척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 같고요. 사실 그 문제보다도 북핵 문제 직접 협상보다도 지금 중요한 것이 이 한미 간의 안보의 틀을 다시 짜야 된다. 그러니까 왜 지난 일본의 이시바 총리와
트럼프의 2월달 정상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왔던 것이 동맹의 현대화 이슈였지 않습니까? 지금 그 이슈가 결국에 한국에도 계속 압박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의 우리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북한을 저지하기 위한 그런 좀 좁은 의미의 동맹이었는데 이제는 이 미중 간 대결에 맞춰서 뭐 전략적 유연성도 확보하고 좀 더 큰 틀에서 우리 한국의 전력이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쪽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도 당장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하기 좀 힘들 것 같다 그 얘기를 계속 했고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인 협의가 역시 이것도 절충점이 안 나왔다는 게 아직은 조금 더 양쪽에 좀 교감이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동맹 현대화, 전략적 유연성 이런 말이 엄청 어렵잖아요.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주한미군을 주둔시키고 한미동맹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다시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는데 앞으로는 그게 앞선 아니고 그거 이외에도 쓰겠다는 거죠. 중국을 가장 막는 중요한 데도 건 쓰고. 그죠.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이 폭넓게 쓰겠다. 그 부분을 갖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고 그게 지금은 딱 동맹의 틀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한미군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전용하는 거는 지금 예 우리도 계속 반대하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법적 규제상 그게 안 되고 있는데 그리고 더군다나 특히 우리 한국군이 만약에 한반도 이외의 작전에 동원되는 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 법적 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인데 지금 동맹 현대화 계속 밀어붙이고 있는 쪽에서는 그런 쪽에서 한국이 성의를 보여라. 유사시에 만약에 이를테면 대만 쪽에 분쟁이 있을 경우에 뭐 한국군이 어느 정도 개입을 한다는 걸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거나 아니면 후방 지원이라도 확실하게 해주거나 뭐 이런 쪽으로도 성의를 보이거나 아니면 주한미군을 그쪽으로 동원하는 거에 대해서도 양호를 한다든가 대신에 우리는 물론 우리가 그렇게만 하면 너무 당하는 게 많으니까 반대급부로 많이 요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확장 핵 억지력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 그밖에 여러 가지 미국 핵무기를 더 배치해 달라 뭐 이런 얘기인가요? 핵무기를 한반도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유사시에 우리 한반도에 제공할 그런 방어 전력을 확대하는 그런 쪽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우리가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미국 쪽에서 뭔가 조금 더 기술이건 여러 가지 무기이건 그런 자산들 갖다가 제공해 달라 그런 쪽 얘기들이 계속 오고 가고 있죠. 그런 얘기가 오고 갔지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다뤄지지 않은 거죠. 지금 그 이야기들의 상당수는 의제에 오르지 않은 거죠. 네, 양 정상 간의 의제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올라갔는데 지금 막 후에서는 실무 차원에서는 계속 얘기가 오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거기에는 아직 긴장이 남아 있고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기존의 관세 협상 결과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이전과 이후는 달라지지 않은 거죠. 불확실성이 좀 줄어든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동맹 현대화의 안보 문제는 거론이 되지 않았는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만나겠다는 얘기를 함으로써 북한 문제가 도마에는 올랐고 네네. 실행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 정도가 지금 좀 진전이 있는 거고 다른 것들은 큰 변화는 없지만 한미 공동의 제조업 르네상스를 같이 이뤄서 협력을 더 강화하자. 한국 기업들 미국에 더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들 조금 더 강하게 한 것. 이런 정도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부분만 마지막으로 좀 여쭤볼게요.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를 만들어 간다. 네. 그러면 무슨 변화가 생길까요? 뭐 장기적으로 봐도 좋고 단기적으로 봐도 좋고. 한미 제조업 르네상스의 핵심은 결국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제조업 경쟁력이 지금 굉장히 위험에 처해 있다는 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이 미국의 제조업 그러니까 우리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르네상스에 협력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누려왔던 걸 갖다가 다 미국한테 뺏기는 너무 일방적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겁니다. 당장 이 마스가에서도 보다시피 그러면 이제 미국의 조선소 지어주고 거기다가 뭐 우리가 다 있던 일감들 다 넘겨주고 그렇게만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앞으로 AI 시대에 네, 우리가 네. 제조업 혁신 이게 절체절명의 과제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AI 경쟁력이 지금 약간 그렇죠.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 네. 않습니까? 미국과 중국 같은 지금 탑 티어에 비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이 변화에 우리가 잘못 빨리 쫓아가지 못하면 뭐 산업 모든 기반이 무너지는 건 분명하거든요. 특히 이게 앞으로 AI와 로보틱스가 결합되는 그런 실질적인 피지컬 AI 혁신이 다가오는 그 시대가 임박했다는 걸 생각해 볼 때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국이라는 든든한 아주 강력한 이 테크 강국과 함께 그런 면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맨날 엔비디아, 팔란티어, 뭐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이런 쪽에 눈부신 기술 발전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그런 쪽에 여러 가지 기업들과 우리 한국이 갖고 있는 여러 제조업 경쟁력이 합쳐지는 이런 미래를 갖다가 우리도 돌파구로 삼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제조업 르네상스라는 멋있는 말을 통해서 뭔가 협력을 해주는 것 하면서 사실 그런 걸 끌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생의 측면에서 굉장히 우리에게도 중요한 전략적 포석이라는 거죠. 그러면 제조업은 가서 노하우를 전수해주고 투자도 해주지만 우린 또 AI 기술을 가져오면서 그 융합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가는 네. 뭔가를 얻을 수도 있겠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가 미국으로 우리의 제조업 기반이 다 갈 수 있느냐? 사실 많은 분들이 어렵다고 보거든요. 네, 네. 미국이 지금 워낙 기반이 무너진 게 많아갖고 일부는 좀 체면치를 해주겠지만은 다시 그렇다면 미국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겠느냐? 그건 좀 어려울 거고 당장 조선 산업만 하더라도 지금 미국의 조선소 다시 짓는다고 해도 그 일감 다 절대로 못 갖고 오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뭡니까? 그러면은 존스법이나 그런 걸로 인해서 막혀 있는 미국의 군함 제조 이를테면 그런 발주를 갖다가 한국에도 할 수 있게 만약에 길을 열어주면은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거기에 플러스 미국의 선진 굉장히 통제하고 있는 AI 기술까지 같이 거기에 또 제공을 해준다면은 이거는 양쪽이 윈윈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길이 될 수가 있죠. 네, 네. 그런 면에서 지금 아직은 좀 너무나 모호한 게 많습니다만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걸 갖다가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네. 좀 더 전향적으로 우리에게 좋은 방향으로 살리려는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병 박사하고 한미 정상회담 결과 경제적 파장 어떨지 짚어봤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는 매일 오후 5시 50분에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내일도 5시 50분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요. 최승병 박사하고 같이 인사드리면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